XSFM입니다. I, D, W, K. 딸기예요?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사람은 불러주는 곳으로 가서 그에 맞게 기꺼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가 크고 호승심이 높을수록 더 그렇지요. 이번 주 헬마우스 코너는 기꺼이 변화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윤세민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덕지진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덕질인입니다. 네. 홍성갑인데요. 갑작스럽게 소환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소환이 다 안 끝나서 제대로 말을 못했지만 소환이 100% 끝난 관계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알실의 헬마우스 코너는 뭔가 이 시사 프로라기보다는 사이코 드라마 같기도 하고 심리 스릴러 같기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매우 신기한 자연을 들여다보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일종의 인류학이죠. 잠시 후에 이달의 인류학 시간이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대한민국 1호 반값 세미대 29days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퀘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아휴, 니는 허구한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랴. 이거 깔어! 100일나. 엄마의 사랑처럼 진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폼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네, 프리미엄이지만 매우 저렴한 알스케어 폴더 매트를 소개합니다. 여러 번 소개했지만요. 프리미엄이라고 붙인 이유는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후기를 보셔도 되고요. 다른 이유는 알스케어 매트 공장에서 납품받는 몇몇 브랜드들이 자사의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이 매트에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사의 다른 매트는 그냥 프리미엄에서 더 비싸게 팍 이렇게 택깔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격은 액세스몰에서의 가격에 7에서 8만 원 정도 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들이 액세스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OEM으로 납품이 돼서 택을 갈아서 값이 비싸지기 전에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방송은 안 들어도 액세스몰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요. 침대를 놓기에 비좁은 분들에게는 침대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홈트레이닝을 비롯해서 춤바람이 난 분들에게는 운동 매트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겐 안전 매트로, 그러니까 놀이방에 이제 놀 수 있게 네. 안전 매트로 사용해도 좋고요. 그 어디든 그 역할을 해내는 매트가 되시겠습니다. 내가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우리 애가 지금 7살인데 나 저 뽀로로 좀 그만 보고 싶다. 이럴 때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건 인테리어잖아요. 뽀로로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가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매트는 아무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매트 뽀로로가 없다고 안 놀진 않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알스케어 폴더 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영세 아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깐깐하게 유해물질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 40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이제 불검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티슈로 쓱 닦아도 좋을 PU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집 어디든 매트가 필요하다면 알스케어 매트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시고요. 헬로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를 해야 돼. 가짜 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자,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헬마우스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이번 주의 이야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토마토 주스를 들고 왔습니다. 듣다 보면 HP가 쭉쭉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에 대한 속설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해독작용이 있다.
디톡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이게 헬마우스 코너에 대한 팁이에요. 우리가 이 헬마우스가 아닌 상태에서 이분들을 접하면은 분노에 몸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헬마우스를 통해서 접해야 웃을 수 있다. 그럼요. 네. 네. 저는 가끔씩 제가 선거에서 주로 극우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 우리 공화당류의 그 후보들은 보통 유튜브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를 텍스트가 다 아니라 하죠. 보다 보면은 관련 영상이 자꾸 이분들이 떠요. 더 자아께서도 한번 뜨셔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광기 어린 눈빛을 오늘 소개해주실 이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때 매우 잘 나가셨던 분이고, 심지어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그죠. 그런 분인데 이제 제가 오늘 이분을 모셔온 거는 모셔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가 네. 있습니다. 저 마이클 조던 구단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마이클 조던 구단주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 하던 시절 아니고요. 이제 프로농구 선수로 아이코닉한 그 역할을 하던 때에 그렇죠. NBA라는 어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아이코닉한 스타와 함께 성장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처럼 업계의 어떤 흥망성쇠와 함께하는 아이코닉한 캐릭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극우의 MJ.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하다. 근데 그림 같은 페이드어웨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에어조던에서 저 고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거. 에어 우파 원. 에어 극우. 전 이 유튜버의 방송을 딱 2편 봤는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재미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세상에. 돼요. 헬마우스를 통해서 뭐 윤서인이나 뭐 성재준이나 이런 어떤 극우 유튜버들을 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내성이 떨어지시는 상태에서 내공이 아직 이제 딸리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직접 마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제 경솔한 행동을 하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는데 내상을 잊게 됩니다. 이게 심지어 재미도 없는데 이렇게 나쁜 얘기를 재미도 없는 메시지 안에 얹어가지고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헬마우스 유튜브를 10개 이하로 보신 분들은 직접 접하시는 거를 좀 피하라고 네. 광고를 드립니다. 항마력이 딸려서 정말 딸립니다. 네, 쿨타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 절차가 복잡하군요. 일종의 지금 방사능 노출이 갑자기 높아지며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호복을 좀 입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그러니까 무슨 헬로윈 시리즈도 못 본 사람이 네. 막 기니어 피그 이런 막 고어 명작 이런 거 쳐다보면 어허. 그렇죠. 그 라스트 댄스의 MJ처럼 우리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성재준이라는 우파 유튜버의 어떤 아이코닉한 존재, 이 존재의 그 이력과 변화를 따라감으로써 이 업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우리가 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일종의 인류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인류학 과정을 그 추적을 해가려면 어떤 존재를 하나 이렇게 딱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오세아니아 지역의 어떤 부족의 흥망성쇠를 관찰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 3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극장에서 이제 한 명을 찍어야 그 사람이 어떤 이제 계층이나 인물상들을 대변하듯이 성재준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 성재준이라는 유튜브는 우익 유튜버의 어떤 측면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재준이라는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형성이 업계를 대표하는 부분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정치색보다 코인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정치색보다는 코인이 중요하긴 한데요. 인생에서. 근데 그게 이제 티가 잘 나는 사람을 관찰하면 그렇죠. 그러면 성재준의 라스트 댄스 시간이에요. 아직 은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에어 미리 제준, 보는 네. 에어 제준 1 디올 에디션. 진짜 고소당할 것 같아. 디올한테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시면은 대표 유승균 대표가 로펌, 고소를 받아요. 로펌 비용을 피소당해요. 내가 내게 된다. 그렇죠. 네. 디올 조단보다 비싼 돈을 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이분의 가장 대단한 점은 뭐냐면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저는 언제나 헬마우스님이 유튜브 업계를 얘기하면 네. 제가 아는 팟캐스트 업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은 많긴 꽤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요.
아니 쉬지도 않고 하루에 3개씩 올리고만. 난 일주일에 3개 올려도 빨리 늙어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실하고 꾸준하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닌데 이 업계 우파코인 업계에는 그나마 그 최소 기준으로 필요한 성실함과 꾸준함조차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잘 지켜도 생존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악어 저 출석부 다 채우면 삐뿔 받는다 이런 소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시장이 너무 하향이군요. 아니,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메커니즘 자체가 네. 성실해야 수익이 많이 나오는 메커니즘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정해진 시간에 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영상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가 노출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성실함과 꾸준함은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에 파워블로거들이 네이버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다 꿰가지고, 예. 꿰는데 네이버에서 그래서 그거를 주기별로 바꿨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알고리즘을 파워블로거들이 다시 파내고 그렇죠. 이제 그것만 파서 알려주는 컨설턴트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유튜브는 그런 알고리즘을 바꾸는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바꾸더라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변화하는 게 이런 아이코닉한 존재들의 강점이죠. 그쵸. 성재준이라는 유튜버를 우리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분이 이제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이제 변태를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생물학적 용어의 변태입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모습을 바꿔서 계속 이 알고리즘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거. 그게 우파코인 생태계를 관찰하는 데 중요하다. 최근에 이분의 그런 어떤 특징을 잘 보여준 게 저는 이제 1212 법칙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해줬는데요. 1212 법칙. 1212 법칙이 뭐냐? 하루에 1개 내지 2개 영상 꼭 올린다. 일단 이게 있어야 되고 네. 질보단 양이죠. 이 업계의 이제 진리인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이슈든지 그 이슈가 터지고 나면 한두 시간 안에는 올린다. 하루에 2개? 일이 한두 개? 터지면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네. 요거를 꾸준하게 새로운 영상을 이렇게 꾸준한 방식으로 올리면 올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편집을 거의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이 없죠. 그 편집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업계의 진리 중에 하나가 질보단 양이다. 그러니까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질을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진리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미친 속도감을 자랑하는 업데이트 능력을 갖고 계시다. 마치 12.12 쿠데타처럼. 그렇죠. 1212 법칙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이거 의도하신 겁니까? 전두환이 성공하듯.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슈 유튜버 세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 게 먼저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빨아먹은 놈이 이깁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뒤늦게 올리면 이미 딴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간 폐허예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이슈를 접한 사람이 구글에 검색을 했다고 쳐요. 했을 때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바로 들어와서 먼저 조회수를 올려놓는 사람이 나중에 검색하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께 보이겠네요. 그렇죠. 걔가 다 먹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2 법칙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린 유튜브 가면 안 돼, 확실히. 우린 뭐 석 달 지나고 1년 지난 얘기 하는데. 대신 저걸 해야죠. 다른 소재를 해야죠. 농축산인 처음 나왔을 때 창 나오고 3년인가 4년 지나갔잖아. 그것도 벌써 3년 전이에요. 우리는 안 돼.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분의 어떤 지난 경로를 추적해 가면 저는 이제 일종의 사계절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업계의 이 순환을 상징하는 거죠. 네. 서클 오브 라이프. 그렇습니다. 휠 오브 포춘. 트리 오브 라이프, 뭐 이런 거지. 네.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미약하더라. 네. 처참한 성적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알고리즘의 파도를 만나서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시련을 만나요. 네. 시련을 만나서 이제 플롯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영웅서사에 꼭 필요한 거죠. 네, 시련을 그렇죠. 만나서 파도의 아래로 내동댕이가 쳐지는데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발빠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의 파도에 올라타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꾸준하게 조용하게 자기 돈벌이를 해 나간다. 이게 이제 이 성재준이라는 입지전적 인물을 만든 하나의 리듬이다. 모두가 어찌 보면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길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클 조던으로 치면 원, 투, 에리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업계도 사실 경쟁이 엄청 치열한 업계인데 우파코인 업계라는 게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먼저 따먹은 놈이 과실을 상당 부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경쟁자들하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경쟁자들 성재준 TV의 다른 경쟁자들은 자의식 과잉에
빠져서 망한 케이스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제 그 헬마우스 코너 준비하면서 배우느라 많은 유튜브를 쳐다보는데 이거 저 디폴트 옵션이잖아요. 자의식 과잉.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구독자를 많이 끌어모으면 이 온라인 세계에서 자기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자아를 탄생시켰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진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피디님이 팟캐스트 업계에 대해서 할 말이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듣는 것으로 대신합시다. 왜냐면 지금까지 만족스럽거든요. 비슷하고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고소라는 단어가 떠오르겠지. 내 속엔 남이 너무나 많아. 관종 아닌 사람이 쉴 곳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네. 그냥 조커 신드롬 같이 보는데, 네. 예, 스스로의 자의식이 너무 강해져서 스스로를 또 빌런화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유튜브를 자기가 지배한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내가 지배한다. 그래서 나는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착각을 하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성대준 TV 같은 어떤 성실함, 꾸준함은 계속 하기만 하면 옆에서 다 자빠져 줍니다. 자빠져 주면서 이 경쟁자들이 명멸하는 그 사이에서 홀로 호련히 살아남아서 나머지 코인들을 이제 줍줍하고 있다. 아, 그러네요. 아, 존버 전략. 네, 존버 전략. 그래서 지금 무려 구독자가 45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헬마우스 코너를 시작할 때만 해도 33만이었습니다.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많이 성장했어요. 예,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졌지? 라고 생각할 만큼 더 중요한 거는 구독자보다 중요한 평균 조회수입니다. 네. 평균 조회수가 꾸준하게 10만에서 20만 회 사이를 찍어줍니다. 와. 그러다가 잘 나올 때는 35만, 40만이 나옵니다. 히트했군요. 그렇죠. 이게 우파 코인 유튜버라는 그 덕계만 지우고 보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렇죠. 네. 구독자 수의 3분의 1은 나온다. 그렇죠. 아마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 10만회, 20만회가 우스운 숫자인 줄 알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유튜브에 도전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100만, 150만 그 게임 스트리머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꾸준하게 20만 회씩을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게 10분의 1만 돼도 굉장히 모범적인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4분의 1, 3분의 1 정도를 꾸준하게 만들어낸다는 거. 상업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채널이다. 탄탄하네요, 지금. 탄탄하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극우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이 발화할 수 있는 이 자기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한번 좀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이템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십니다. 네. 그전엔 뭐 하셨던 분이었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저는 이제 유명하죠. 예, 그래요? 사실 사생활을 따로 파지도 않는데 이 우익 유튜브 세계에는 신기한 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온갖 정보들이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으로 유명해지시는 네. 바람에 본인이 이제 경영을 하시던 그 학원에서 근데 거기 네. 경영주 이름이 본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지 않나요? 본인 어머님이었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도 아마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학원에서. 폐업했다고도 하는. 학원에서? 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 폐업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진짜 폐업했나 싶어가지고 팩트 체킹 차원에서 학원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영어 학원 이름이 있으니까 영업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어떤 특징. 아마 사생활과 관련된 그 학원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이분의 독특한 말투. 독특한 어투와 진행 스타일이 이 학원을 오래 경영했던 사람이라는 특징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말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달래는 듯한 어투. 네. 그리고 일단은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을 나보다 한 수 아래로 깔아놓고 이제 판단하는 이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분의 그 학원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또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요. 제가 그 영상 중 하나를 봤는데 일종의 고어 영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학생한테 욕설을 막 하는 영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욕설의 내용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 그래요? 너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안 된다. 그 따위니까 그런 네. 인생밖에 살지 못할 거야라고 욕설을 근데 마구 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을 한 영상이 퍼졌는데 매장이 안 되고 지금 매장을 따로 차려가지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이렇게 네. 30대의 젊은 우파 유튜버가 사는 법. 네. 오늘 좀 깊이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타이틀이 뭐냐면 평범한 진리입니다. 평범한 진리가 무엇이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챕터. 라스트 댄스 맞아. 아, 네. 이거 자기계발서 코너군요. 아, 그렇죠. 이 우파 유튜버를 관찰하면은 초기에 이거를 이 어떤 절망, 이 어떤 벽을 느끼게 되는데, 유튜브라는 매체의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만든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정부 기관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잘 만든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미도 뛰어나고 내용도 훌륭하고 형식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조회수가 200이에요.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영상 일을 하셨던 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좌절하는 포인트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 왜 아무도 안 보지?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본다고? 그러니까 저 편집도 안 한 것 같은 거칠기 짝이 없는 저거를 다들 막 20분씩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내 건 안 보지? 이 좌절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데 2018년 8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성재준이라는 청년이 똑같은 벽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했나 보군요. 처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편집에 들이는 공이나 컨텐츠를 뭐 준비하는 성의 같은 게 레벨이 다릅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만든 FM. 태가 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작을 책 소개를 하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초기 영상들 보면은 오프닝 아트도 따로 만들고. 그렇죠. 지금은 없습니다. 오프닝 네. 아트 없고요. 지금은 성재준 TV에 들어가서 영상을 클릭하시면 큰 얼굴이 처음에 딱 등장하는 걸로 시작을 저도 하는데. 간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격투 게임의 캐릭터 선택창인 줄 알았어요. 추미애를 고르고 싶네요. 네. 제일 세 보이잖아요? 지금은 제일 세잖아요. 네. 추미애를 고르고 싶네요. 무려 107 뭐 이런 거 같은 그 느낌인데.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 썸네일 없이 오히려 이 영상이 시작하면 이제 오프닝 아트도 만들고 네. 배경음악도 의뢰해서 아마 따로 만든 것 같아요. 좀 경쾌한 배경음악도 만들고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영상을 만든 태가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송의 타이틀이 뭐냐? 성책서. 성재준의 책 읽어주는 서재. 성재준의 책 읽는 서재인데 극우가 아니었네요. 졸라 진부하죠 일단. 물론 뭐 극우 책만 읽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이때 소개했던 책들이 뭐 네. 칼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네. 하이젠베르크의 부부문과 전체, 그리고 총균세, 네. 총균쉐는 진짜 리뷰하기 힘들 텐데. 네, 뭐 파우스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정치색이 보이지는 않는 그냥, 네. 사회학 서적들을 많이 봤네요. 그렇죠. 총균세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총균세는 두껍기 때문에. 네? 두껍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책 뭔 소리야? 이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금 네.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 책 목록은 어떤 인문학도는 읽었다고 말해야 되는 책들이죠. 그렇죠. 여튼 이때의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타이틀부터 벌써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성재준의 책 읽는 서재 같은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작가생활, 슬기로운 짬빵생활, 이 깜빵생활 이런 거 같이 한 200개 정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진행 방식도 굉장히 루즈하고 진부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첫 이 부분을 좀 잘라왔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처음 책은 토마스 소웰의 경작의 검은 베일입니다. 네, 우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림비즈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책 두께 같은 경우는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각 주를 포함해서 350페이지니까 주석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320페이지 정도쯤 되는 많이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토마스 소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요 한 권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이제 살아있고 계속해서 경제학과 관련돼서 기고를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뭐 좀 나 팟캐스트 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이제 진부한 책 속의 팟캐스트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스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동진 작가님이 하셨던 빨간 책방에 이제 아류들로 이제 급격하게 쏟아져 나왔던 그 팟캐스트들하고 좀 비슷한 톤인데 네. 지금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왜 재미가 없냐면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 1분이 지났는데 아무 정보값이 없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350페이지. 아니, 지금 뭔가 독특한 가치관이 하나 보이는데 네. 맨 앞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살아있는 언어로 들리는 건 책의 두께랑 쪽수예요. 이게 중요한가 봐, 이 사람한테. 여튼. 그 350페이지인데 주석 빼면 320페이지 정도 된다. 별로 두껍지 않다. 제가 만약에 이런 콘텐츠를 네. 만든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네. 책의 두께나 쪽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굉장히 두껍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얇을 때 네. 유명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얇네요.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할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어떤 의미와 연결이 돼야 그쵸. 멘트가 들어가는 건데 정보값이 없어요. 정보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1분 동안에 아무 정보값이 없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땐 그랬군요. 그렇죠. 하긴 이게 네. 초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책을 어떤 방식으로 책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데 영상을 실제로 보시면 맨 첫 타이틀에 자신의 서재, 책으로 꽉 차 있는 서재로 시작을 합니다. 아, 네네.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책의 두께가 중요하다. 두껍다, 얇다, 저자가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성격을 좀 보여줍니다. 네. 그럼 일부러 나쁘게 해석을 해보면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유명한 저자의 두꺼운 책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 보여주고 싶다.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고 홍성갑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단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나쁘게 표현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내용보다는 어떤 외피,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도 자기과시적인 성격이 강하지 이때까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우파 코인을 털어보겠다라는 강한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는 우파 코인은 1원도 털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코인도 털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조회수도 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이에크의 책 리뷰를 보려고 유튜브를 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본인의 코인을 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좀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 소개들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이 청년이 성장해 나갈 어떤 조짐이 좀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첫 책으로 소개했던 게 토머스 웰의 경제학의 검은 베일인데 이 책 자체가 한국에 소개될 때는 좀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다. 네. 그걸 좀 무리하게 주장을 했다.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고 저자인 토머스 웰 자신이 2010년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뭐라고 칭했었냐면 히틀러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캐릭터라서 굳이 첫 책을 이걸로 선택한 거에서부터 약간 낌새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칼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적들이나 하이에크의 책들 이런 걸 소개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국 우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들. 네. 그나마 좀 정신 멀쩡한 우파들이 이제 취급하는 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네. 여기까지는 이 영상들을 두고서는 아직 우파코인 터리머빈하고 칭하기는 좀 어려운. 네. 굳이 따지면 이제 온라인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리적 합수 청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리수라고 하는 네. 네, 그 계열에 속하는 청년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지적 허용은 좀 있지만 애가 약간 순박해 보인다. 그런 지적 정도. 허용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영상을 찍진 않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재미도 없고 남들이 다 했을 것 같은 컨텐츠에 아주 참신한 캐릭터도 아니라면 유튜브 세계에는 냉정합니다. 조회수가 망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이 책 소개하는 것들은 2만을 넘은 게 거의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에 이제 성재중 TV의 초기 영상들을 가서 보시면 주로 조회수가 이제 만에서 많이 나온 게 첫 영상이 2만 회를 조금 넘게 되는데 네. 제가 작년에 관찰할 때는 4,000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네네. 그 당시에도 이미 30만 구독자가 넘는 채널이었는데도 10,000회가 안 됐었으니까 다른 영상들에 비하면은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망하면 이게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7개, 8개를 찍었던 당시만 해도 만 조회수를 못 넘기니까 사실 유튜브 채널로서는 이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은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에 뭐 그렇죠. 이제 초기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돈만 깨주고 이거 뭐 타이틀 영상 만드는데 이런데 돈만 깨주고 이거 하나만 안 하다 이게 하는데 성재준이라는 유튜버한테는 그 초기 진입자들이 없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는 영상 하나가 탄생을 하는데 네. 그 영상 이후에 성재준이라는 유튜버는 전혀 다른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되고요. 그 어떤 전환점이 어딘지는 썸네일 목록만 보셔도 대충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전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닌겐 극장.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딸기예요?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day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이,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 이렇게 피곤한데 밤에 집에 가면 자야지. 요즘 가뜩이나 면역력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야왕 데이. 그 무슨 야왕 나이트.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 풍상. 야왕 데이. 평산네이처? 딸기예요?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헬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립니다. 책 소개를 해서 금방 망할 유튜버가 어쩌다가 이렇게 탄탄한 업체가 되었는가. 그렇죠. 를 따라가 보고 있었어요. 일단 망한 데까지는 왔는데 네. 망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찾아가 봤더니 책 리뷰도 아니고 뭔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손님들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보려면 이 썸네일을 쭉 내리셔가지고 2년 전, 1년 전, 2년 전 그쯤으로 가보시면 색깔이 확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죠. 지금 보면. 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재를 배경으로 쭉 찍은 썸네일이 있다가 그동안은 똑같았어요. 썸네일이 책 제목, 그냥 책장, 네. 그리고 그 진행자. 그렇죠. 그랬다 바뀌었어요. 썸네일이. 까만색 배경에 글자만 크게 들어간 썸네일로 딱 바뀝니다. 4.3 사건 설민석의 왜곡이라는 영상. 이게 되게 극적이에요. 바로 그 전 동영상에서 괴테를 다루다가 갑자기 설민석을 다뤄요.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다루거든요. 네. 파우스트에서 아마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인생이 악마에게 빨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영혼을 판 거죠. 메피스토펠레스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렇죠. 종신 계약을 말이 되네요. 네. 바로 흑화를 했네요. 까만 화면으로 흑화를 빡 해버리죠. 자,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4.3 사건 설민석의 왜곡이라는 영상이 조회수가 단숨에 20만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영상 사이의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파우스트를 다룬 게 2018년 11월 25일이에요. 네. 다음 영상이 2019년 1월 17일이에요. 현타가 왔던 거죠. 3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돈만 깨지고 쪽팔리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일종의 컨설팅이 들어갔습니다. 컨설팅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윤서인 사단이라고 불리는 우파코인 유튜버들의 어떤 집합 모임 거기에 일원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 시기쯤에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지 않느냐. 귀인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백만 타고 나타난 귀인을 만난 이후에 너는 흑화가 답이다. 라는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닐까. 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 실제로 다른 영상들의 시간 텀보다 이
개태 파우스트와 설민석의 왜곡 영상 사이의 텀이 확실히 기네요. 그렇죠. 컨설팅을 받고 돌아와서 영상을 딱 찍었는데 20만이 빵 터지는 거죠. 네.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그러니까 이전 영상들이 뭐 4,000회, 5,000회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는 조회수가 갑자기 80배가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렇죠. 이게 성재준 해골물인 거죠, 이게. 그렇죠. 깨달은 거죠, 이게.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원래 옛날엔 토 나왔는데 지금 마셔보니까 시원하다. 그렇죠. 그렇죠. 해골물이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이게. 남들은 보통 거꾸로 가는데. 해골물 짱이네. 이렇게 간 거죠. 아, 그래서 불을 꺼서 이렇게 썸네일이 어두워졌구나. 그렇죠, 그렇죠. 남들은 불을 켜는데. 사실 이거 불 켜보면 해골 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썸네일이 바뀐 게 뭘 의미하냐면은 네. 이 유튜브식 그러니까 썸네일에 텍스트를 크게 박는 거를 그렇죠. 여기서 사용을 하네요. 강렬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들을 썸네일을 박아놨는데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 4.3 사건 그 영상 보시면 설민석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강사 이름을 거기다 박아놨고요. 네. 그 다음 영상 보시면 KBS 유시민님 베네수엘라 잘 나가고 있나요? 라고 했죠. 자극적인 이 단어 KBS 유시민 베네수엘라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김재동이고 그 다음에는 김용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돈 오를 하신 거예요. 뭔가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돈오 네? 맞네요. 네. 그 전까진 돈노였다가 이거는 확실히 힙합의 원리가 맞아요. 이게 진짜 삭제하겠습니다. 네. 네. 뜨려면 디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유명한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일단 잡아야. 근데 내 옆 친구 디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 디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설민석, 김재동, 유시민. 그렇죠. 지금 만약에 헬마우스님이 래퍼로 데뷔를 했다. 그래서 일단 뭐 디스를 해야겠다 할 때 UMC를 디스하면 안 되죠. 망해요. UMC는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린 윤서인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우파코인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유시민과 설민석의 바지가 내려가면 나의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법칙인 겁니다. 이게. 업 앤 다운. 네. 아, 이건 확실히 컨설팅의 냄새가 조금 나네요. 네. 납니다. 네. 상당히 나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4.3 사건 영상이 어떤 전환점이 되긴 했지만 이 영상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책 속의 유튜브를 하던 시절에 이성의 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마구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시절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이가 이 영상의 아이코닉한 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서 뽑아왔는데, 차별점이 뭐냐면 특히 이제 5.18에 대한 시각, 기존의 다른 우파코인 유튜버들이나 기존의 성재준하고 이제 어떤 연결점이 맺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서 4.3 사건과 5.18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두 가지 운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고요. 즉,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이고,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남로당이 주체로 해가지고 일어난 폭동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를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아직 덜 극우네요. 아직 덜 극우입니다. 지금 아직 상식의 영역에 약간 걸쳐 있는데요. 걸쳐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말투 지금 보시죠? 약간 학원 선생님으로서의 도덕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약간 클리프 행어 같아요. 그렇죠. 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성과 상식을 아직 붙잡고 있어요. 그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5.18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 균형 잡힌 지금 우리 상식선에서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래요. 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이를테면 이건 뭐냐면 이제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제주 4.3의 경우는 조금 성격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에서도 4.3 사건을 두고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로당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문제 이제 남로당 한 명 잡느라고 100명을 죽인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남로당의 핵심 인사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제 봉기에서부터 4월 3일에 봉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히 민주적인 저항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에 의한 이제 민간인 살해, 학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사상 관련된 행사들은 보면은
규정이 아니라 위로와 사죄죠. 맞습니다. 핵심된 게. 네. 그래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 수준의 이해도는 이 당시의 성재준 TV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과거형입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 시점 당시에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에서 튀어나오던 뭐 북한군 개입설, 이거는 이제 지만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개소리들하고는 어느 정도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지금도 물론 지금도 통합당이 그렇지만 네. 이때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다른 의원들도 약간 뜨악하고 멀리 했었어요. 그렇죠. 배지 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분들 배지가 다 떨어졌지만 뭐 김순례 의원이나 당시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 다 걸러졌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멀쩡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멀쩡한 소리가 이 10분이 넘는 영상에서 딱 20초 나옵니다. 20초. 클리프행어 중이었다가 놓쳤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놓치는 순간. 이게 왜냐면 맞는 소리만 해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과감하게 가버리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제 4.3 당시에 있었던 무장 봉기, 성재준식으로 하면 이제 폭동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시각. 그래서 우파코인 터리범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제 무고한 피해자라는 타령과 연결이 됩니다. 무고한 피해자. 그렇죠. 안 무고한 그러니까 피해자. 무고한 피해자와 무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지점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이 이건데요.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성격이 와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이나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민간인이 학살당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듣다 보시면 재미없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 말이 가장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서. 네. 이게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분의 초기 성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게 너무 지금 한마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간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패러다임 지역이 있나 봐요, 어디.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간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까지만 말이 돼요. 그렇죠.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간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프레임을 씌운다면이라고 하면 돼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재준한테 낚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다른 내용들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죠. 이분의 그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뭔가 저거 뭐지? 라는 단어들을 심어 놓으면 그 단어들의 신경을 쓰느라고 내용이 없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네. 이런 전법을 구사하는데 이것처럼 지금도 보시면 사실은 뭐 사회주의적인 게 중요하다. 공산주의 폭도인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으로 몰아간다고 하니까 듣고 있던 나도 뭐 패러다임 뭔 소리야. 이거에 생각을 하지 앞에 부분 4.3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산주의 폭동이다. 틀린 말인데 그거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제주 4.3 사건의 핵심은 국가폭력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그 초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제주 4.3 사건에는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어떤 국가폭력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해서 사과하고 희생자를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게 우리 모두가 합의한 시민적 상식인데 네. 그걸 뒤집고 제주 4.3의 핵심 문제는 공산주의 폭동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죠. 정치범일 수도 있는 용의자는 죽여도 된다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 잘못된 지점까지는. 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 이유 있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거기 중간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헛소리잖아요. 네.
그걸 피해를 규정하는 거는 나중에 합시다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패러다임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씨 당했어. 그랬더니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한 0.1초 동안 응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단초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전에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보여줬던 윤서인이라는 유튜버가 4.3 사건에 대해서 규정했던 그 방식. 그래서 그렇죠. 해충을 좀 잡다 보면은 약을 잘못 쳐서 이 충이 일부 다치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 예. 저의 인식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으면 그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불쾌한 소리라는 거는 설명할 여지가 없죠. 네. 공산주의적 사회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민간인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흔들 수가 없는 건데 네. 그거를 나중으로 치워놓자.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민간인 피해자가 정확하게 한 단위까지 몇 명인지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게 너무나 엄청난 제노사이드였기 때문에. 네. 그게 규모가 컸으니까요. 네. 누구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 숫자를 세지도 않을 만큼 무차별 학살을 했기 때문인데 그 성격을 제대로 보질 않고 오히려 1단위까지 숫자 맞출 수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서 자꾸 무고하고 어떤 순수한 희생자를 가려내려고 하는 저런 방식의 말투, 저런 방식의 그 내용들이 나중에는 이 채널에서 다루게 되는 다른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용산참사 희생자라든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라든지 세월호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레임을 씌우는데 동원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준에서 이제 100% 순수하고 무고한 희생자만을 인정하겠다. 그런 어떤 극우적 사고방식의 단초가 이 영상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 자주 드린 말씀이라 지겨운 얘기가 좀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 더러울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밖에 없어라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근데 이 4.3 영상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짜뉴스 메이커의 탄생, 다크나이트 라이즈처럼 성재준 라이즈가 되는 이유가, 이때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5.18에 대한 어떤 구분점이 조회수 단맛을 보고 나서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에피소드가 너무 좋소. 이렇게 헷가닥하는 한둘인 줄 되게 많아요. 모르시죠, 너네들은? 부럽습니다. 겁나 많아요. 난 1년에 한 명씩 꼭 만나요. 아니, 이게, 말하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2019년 1월 17일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게. 네. 이때까지만 해도 5.18과 4.3을 구분은 할 수 있었어요.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구분했지만 그래도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5.18의 성격 규정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딱 한 달 뒤인 2월 11일이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디냐면 이제 이 4.3 영상으로 조회수가 폭발하고 주목을 받으니까 이쪽 업계의 이 거인이, 극우 유튜버계의 거인이 성재준이라는 젊은 유튜버를 픽업을 합니다. 거인 누구?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선생님. 저 친구 싹이 보인다. 저 친구 젊은이가 이 사상적 올바름을 갖추고 있다. 구단주의자 선수죠. 그렇죠. 그렇죠. 정규재 씨는. 네. 그쪽이 MJ구나. 네. 그럼 이거는 뭐 데니스 로드맨 일대기인가요? 그렇죠. 네. 경기에 대한 열정을 보고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해가지고 영상 칼럼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때의 제목이 뭐냐면 너무 신성한 5.18입니다. 자, 이 제목만 봐도 이미 5.18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하겠다는 거를 표면에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제는 모욕하고 싶어, 너무 모욕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숨겨진 원제. 네, 한번 들어보시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군중심리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5.18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5.18이라는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오로지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어떤 폭동적인 요소들, 다른 어떤 폭력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꾸 들으니까 약간 이그니토 같네요. 이그니토? 네. 아니 내가 이그니토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이그니토와는 사상적으로 정반대에 계신 분인데. 이그니토는 잘하잖아. 그렇죠. 근데 약간 랩의 소질이 있는 것 같네요. 이분의 강점이 계속 말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프리스타일의 재능? 네, 어떤 단연간의 강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말을 계속해서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억구가 끼어드는군요. 중간중간에 그걸 넣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미디어 장사를 하는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되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오늘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군중을 우습게 보면 죽은 단어를 많이 내뱉어요. 저 핵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보고 있는 거. 이거 봐요. 지금 죽은 단어 투성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 자체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예,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고 단어 네. 몇 개만 반복해서 말을 하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전략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좀 경제적인 소비예요. 네. 사람 들은이라고 안 하고 사람들 같으면이라고 하는 거 습관이거든요. 네. 이거 한 글자를 세 글자로 늘리는 거 있죠. 이거 본능입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쓰인 이 문장으로 난 제일 패죠. 그대로 옮겨가지고 원고로 해서 기고하겠다고 보내잖아요. 편집자한테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 지금 성재준이라는 유튜버가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했던 이 방송은 어떤 예고편 같은 건데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그러니까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시민적 합의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중간 단계로 자기 스스로 뭐를 놓느냐면 대화를 해보자. 그렇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봐서 이게 옳고 그른 지점을 좀 가려보자. 이게 우리가 이 인생 경험하면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처음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영 안 넘어올 것 같을 때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로 풀어가 보자. 맞아요. 그렇죠. 그때 느끼는 고약한 느낌 있잖아요. 이 새끼 1cm만 더 문 열어주면 우리 집길 다 꺼내가겠구만. 그렇죠. 이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이제 독도를 두고 하는 전략이랑 비슷한 건데 네. 전혀 분쟁 지역이 아닌데 얘기가 끝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만 이게 독도가 말이죠. 이게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하나도 안 애매한데. 거기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이미 합의가 끝난 지점까지 다 무르게 되잖아요.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해자가 네.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누가 내 죽방을 때렸어요. 놀래서 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한번 앉아서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그렇죠. 아니 네가 방금 맞았다고 하는데 왜 맞은 기분은 내가 드니?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주제나 다 던질 수 있어요. 성가봐 너 오늘 죽으면 어때? 야, 그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 꼭 네가 오늘 죽지 않아도 돼. 성감에 막 화를 내고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거기에 대해 대화를 해보자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그 앞에서 4.3에서 무고한 희생자와 무고하지 않은 희생자 나눴잖아요. 네. 여기서도 민주화의 측면과 폭동적인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요소를 또 나누네요. 그렇게 해서 틈을 벌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맥락을 거기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상태고 네. 역사적 평가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지점들은 뭐냐면 북한군이 선동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쐐기를 슬슬 넣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2019년 2월의 상황이 중요한데 그 당시에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지어 토론회라는 걸 열어서 5.18의 어떤 민주화 운동적인 성격에 균열을 가하고 싶어서 그런 선동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게 사실 토론회라고 이름만 붙였지 부흥회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모여가지고 김술래 의원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말을 그 당시에 그 토론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역사 왜곡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법자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 문제의 발언들을 들어볼 만하다. 대화를 해볼 만하다.
저런 그렇죠. 입장도 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인식을 슬쩍 들이미는 거, 그게 기존의 1월에만 해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인정했었던 그 청년 우파가 20 며칠 만에 단숨에 뭔가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우파 코인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 주인공이 변하는 리얼리즘 문학 보는 것 같네요. 그니까 말이에요. 네. 한 달 사이에 벌어진 변화라면 4.3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단맛을 본 것뿐이거든요. 그 단맛을 보고 나니까 이 짜릿한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절로 가버려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들고 돌아온. 인정받는 기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장사꾼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청년 유튜버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딸기예요? 아이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 죽을.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야왕 데이트. 어? 야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아내에게 29데이즈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days. 우리가 지금 저 팩트체크 몇 개를 해드린 걸 제외하고는 저는요, 그 인류애를 버릴 수 없는 게 이 사람에 한해서 특별히 일어난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시사 많이 접하시는 여러분. 어떤 막 패널에 있어. 평상시에는 뭐 엄청나게 저쪽에 가 있는 듯한 소리를 막 페이스북에 막 해. 그러다가 조금 성향이 달라 보이는 방송국에 가서 패널로 나왔는데 전혀 다른 소리를 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저 사람 왜 저러지? 왜냐면 쓰이는 전장에 따라서 칼은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칼은 내가 어떻게 쓰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휘두르느냐에 따라 달라요. 표현형은 무조건 달라요. 생각보다 많은 세상에 있는 일이고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공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욕심내는 수준에 따라서 그 쓰이고 싶을 때 누가 써주면 기꺼이 거기 가서 꽃이 되는데 유튜브에선 이렇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우파코인 터리범들의 흐름을 볼 때 욕망을 중심으로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어디에 욕망의 이 핀포인트를 잡아놓고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 이 유튜버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 거꾸로 저 지점은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경계의 시선을 갖출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너무 넓은 책장은 조심하자. 과시욕을 읽어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오늘 다루는 유튜버는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극우코인을 빨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오죽하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제 지식의 칼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나 봤어. 유명하죠. 지식의 칼을 운영하는 분은 자신이 책을 몇 권을 읽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심지어 그것만 따로 주제화시켜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냐? 내가 책을 1000권을 읽었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구독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이만큼 책을 많이 읽은 지식인의 영상을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진짜? 정말 자의식의 폭탄이 화면 너머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와,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실제로는 몇 권 읽었냐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는 80년대 한국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제 오른쪽에 계신 성가병이 고등학교 때 이미 10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은데. 80년대 초중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네. 그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90년대 초중반에 내가 그동안 몇 권을 꽂지않고 세보니까 그때 이미 1000권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식인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아니 지식인이 늙어서 된 게 나다. 그렇게 치면 저도 만화 더 파이팅이 100권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벌써 지금 원피스만 해도 90권이 넘었는데. 그럼요. 제가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얼른 제 인생을 돌이켜봤거든요. 제가 그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신발 빨래를 한 게 한 2000일이 넘어요. 그러면은 신발 전문가죠. 여러분은 신발 빨래를 2000번 넘게 해본 저의 방송을 들을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시죠. 내일 또 누리세요.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하고 소성한 덕질인이었고요. 헬마우스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딸기예요?